자, 공법 책에도 8번째 강의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행위제한의 특례 부분. 자, 이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위제한 특례에서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 이런 도시계획설 같은 걸 지을 때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 자, 요 용도 구역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용도 지역과 지구에서 도시계획설 같은 걸 지을 때는 이게 공익적 건물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 조항을 이해하실 때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는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건축 제한이란 종류 제한을 받지만 이런 도시계획설 같은 공익적 건물 세울 때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의할 점은 용도 구역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용도 구역에 들어가면 이런 도시계획설도 건축 제한, 용도 구역 규제를 받고 용도 지역 지구에서만 도시계획설을 지을 때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 표현을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높이나 층 같은 걸 완화할 수 있는데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는 건물의 층이나 높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 제한,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 제한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높이나 규모를 완화 제한할 수 있다. 자, 이 조항의 핵심은 경관지구,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대해서 기존 건축 제한 규정, 건물의 높이나 규모 같은 것들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관,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높이나 규모를 원래 경관지구의 높이나 규모 같은 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자, 우리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바로 뒤에서 볼 건데 이런 형태, 1000제곱미터 대지가 뭐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300 걸려 있고 준주거지역에 700 걸려 있는 형태.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신 책에도에 나와 있는 그런 예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330 이하인 부분인지 확인해서 가장 작은 부분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을 구하고 이 건축 제한 같은 종류 제한은 가장 큰 쪽 용도 지역 제한을 적용한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이 330 이하인지를 확인해서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을 한번 제가 내볼 겁니다. 가중평균,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가장 큰 용도 지역 쪽에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자, 바로 다음 화면 가보시면요.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이런 대지, 하나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300과 700에 걸려 있을 때는, 자, 우선 이 건폐율 용적률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은 건폐율 70, 용적률 500% 이하, 일종 일반은 60, 200% 이하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건폐율 용적률은 여기서 가중평균을 내야 되겠죠? 왜 가중평균입니까? 자, 여기 가장 작은 부분이 300이죠? 700, 300 걸쳐 있으니까 가장 작은 부분이 300입니다. 300 부분이 자, 이 330이라는 기준 면적보다 이하니까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가중평균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 건폐율은 전체 면적에서 일종 일반이 300이라는 면적을 차지하면 이게 가중치, 준주거 지역 가중치는 이 1000분의 700 전체 면적에서 준주거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부분. 그래서 가중평균의 건폐율은 우리 수업 시간에 보신 거, 자, 준주거 지역의 70%는 가중치가 1000분의 700이 들어가셔야 돼요. 1000에서 700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70%는 1000분의 700을 곱해주고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1000분의 300, 여기 가중치가 들어가서 60%, 70%는 가중치가 1000분의 700 들어가는 거고 60% 부분은 가중치가 1000분의 300을 해서 이거 계산해가지고 더하시면 67%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가중평균 용적률도 똑같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 500%, 자, 여기 보시면 그 준주거 지역이 500%인데 준주거 지역은 1000분의 700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은 200%인데 그 가중치가 1000분의 300이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시면 410%가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 가중평균 그 건폐율과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해서 요 건폐율, 요 용적률로 이 1000제곱미터 대지에 적용해서 건물을 건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건폐율과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는 그 식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왜 이게 가중평균으로 들어가는지,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걸쳐 있는데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이니까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축 제한은 건물의 종류 제한이니까 위에처럼 계산하지 마시고, 건축 제한은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큰 쪽이 3종 일반 주거 지역보다 준주거 지역이 더 크니까 이 준주거 지역으로 전체를 놓고 건물을 졌을 때 건물의 종류 같은 것들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쪽 용도 지역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땅의 성격은 버리고 준주거 지역으로 보고, 여기도 준주거 지역에 대해서 전체가 준주거 지역으로 보고 건축물의 종류 같은 것들을 적용시켜서 건물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걸쳐 있는데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다시 우리 앞에 원문을 보시면, 자, 이 보니까 이 가장 작은 부분을 330 이하랑 비교하는데, 지금처럼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에 걸려 있는 토지는 기준 면적이 660으로 바뀐다. 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이 원 그림으로 보시면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대지가 있습니다. 자, 400, 600이니까 이것도 1000제곱미터인데, 자, 도로 옆에가 상업지역이고 뒤에가 주거지역이면서 도로변에 도로 옆에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이런 대지일 때는 상업지역을 비교할 때 330이 아니라 660이랑 비교해서 일반 상업지역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도로변에 띠 모양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뒤에 주거지역, 도로가 쭉 따라서 이렇게 띠 모양으로 대지가 상업지역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띠 모양 상업지역, 이렇게 도로 따라서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상업지역이 이렇게 걸쳐 있는 대지일 때는 이 상업지역 부분을 660이랑 비교해서, 자, 이하면 아까처럼 가중평균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400이니까 660보다 이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중평균 건폐율과 이 건폐율,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해서 이 자료를 보시고 아까랑 똑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중에 이 400 부분이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 80%, 자, 준주거지역 70%는 1000에서 여기 1000분의 60, 요만큼 600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0.6, 0.4 이렇게 가중치를 줘가지고 70%, 80%를 계산해서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건축 제한 같은 경우도 여기가 660 이하이기 때문에 가장 큰 쪽을 따라가서 전체 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놓고 건물의 종류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이랑 뒤에 있는 그림은 거의 유사한데, 다만 이 가장 작은 부분을 따지는 규모가 요거는 330 이하, 주거지역끼리 걸렸을 때는 330 이하로 따지는 거고, 뒤에 있는 그림 같이 도로 옆에 상업지역이 가장 작은 부분이고 뒤에가 주거지역일 때는 일반 상업지역을 660이랑 비교해서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뭐 가중평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각각의 용도지역 쪽에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림 보시면 600, 400 걸려 있는데 여기가 주거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주거지역,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걸쳐 있을 때는 그냥 각각으로 적용을 해서 건물 질 때 여기 자연녹지에 지어지는 건물부는 자연녹지 건폐율 20, 용적률 100, 3종 일반 주거지역 땅 위에 건축되는 건물부는 50%, 이렇게 300%라는 요 기준이 적용된다면 요 그대로 각각으로 계산하시고 건축 제한도 각각입니다.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걸리면 여기를 330이랑 비교하고 이런 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건물입니다. 건물. 우리 앞에 있는 그림은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지역 땅이 두 군데 용도지역 걸친 경우, 지금은 하나의 건물을 졌는데 건물이 고도지구에 일부 걸치는 경우는 건물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 쪽 규정을 받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쳤을 때는 그 건물 전부만 방화지구 쪽을 적용한다. 자, 이 상황이 되는데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요 부분이 건물인데 건물의 요 절단면, 요 파란색 경계선으로 보면 이 부분이 고도지구고, 자, 요 빨간색으로 절단된 이 부분이 방화지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검은색 건물이 고도지구에도 일부 걸려 있는 거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지금 고도지구에 걸려 있고, 요 대지 부분도 고도지구에 걸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잘려서 여기 파란색 부분을 절단면으로 보고 여기가 고도지구,
또 건축물의 또 일부분이 방화지구에 걸려 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상황을 인식해 보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의 일부라도 걸리면 건물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 쪽 규정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의 일부가 자, 이 그림에서 건축물의 자, 요 일부분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물 전체가 고도지구고 이 대지도 요만큼만 고도지구가 아니라 이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입니다. 자, 동시에 자,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그 전부, 건물 전부만 방화지구 쪽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 경우도 이 건축물의 자, 일부가 이렇게 방화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 부분도 걸쳐 있죠. 근데 방화지구는 고도지구랑 다르게 이 건물 전체만 이 방화지구 쪽 규정이 퍼지는 거고 이 대지 쪽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지 전부에 대해서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거는 앞에 있는 그림을 잘 보셔서 앞에 있는 내용이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치면 건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치면 그 전부에 대해서 다시 이 그림으로 오셔가지고 이 건물 중에서 일부가 고도지구 또 건물 중에 일부가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고도지구에 걸치면 이 건물 전체와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 쪽 규정을 다 받아야 되고 이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일부 걸쳐 있을 때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만 방화지구고 대지 전체는 방화지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앞에서 미리 한번 보신 건데 그 용도 지역이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 자, 용도 지역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 자, 용도 지역이 미지정돼 있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도률을 적용하시고 또 용도 지역이 미세분된 지역도 있었죠. 도시 지역 안에서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존 녹지 지역, 관리 지역에서 미세분돼 있을 때는 보전 관리 지역 쪽 행위 제한을 적용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가 관리 지역, 여기는 도시 지역,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 이 밑에가 농림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아랫부분에 보처럼 용도 지역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도시 지역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관리 지역도 아니고 농림도 아닌 미지정일 때는 이 자연환경 쪽 규정을 대신 적용하는 거고 건축 제한을 적용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도시 지역은 정해져 있는 땅인데 이 안에 미세분된 지역 관리 지역은 정해져 있는 땅인데 미세분된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안에서 미세분일 때는 보존 녹지 쪽을 적용하고 관리 지역 안에서 미세분일 때는 보전 관리 지역 쪽을 적용해서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행위 제한 특례로 가장 옳은 것인데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용도 지역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쪽 적용을 행위 제한 같은 거, 건축 제한, 건폐율 용도률을 적용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세분이 안 된 거니까 관리 지역 안에 저희 규제가 센 지역인 보전 관리 지역 쪽에 행위 제한을 적용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적용하면 틀리는 것이죠. 자, 이번엔 도시 지역 안에서 세부 용도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자연 녹지가 아니라 보전 녹지 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 자,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하는 건물은 기존 건물의 높이나 규모 같은 경관지구,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하는 것이죠. 강화 틀렸습니다. 답이 4번이네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 도시계획설 같은 걸 지을 때는 민간 건물이 아니라 공익적 건물이니까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테마 8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그 체계도는 제가 지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밴드나 문자, 가급적인 문자에서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이런 체계도 종이로 인쇄된 이런 체계도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런 체계도는 여러분들이 공법의 핵심 내용들을 쭉 절차를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받으시고 또 체계도를 공부하고 나시면 핵심 요약집을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모아서 정리한 요약집이니까 요약집은 좀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요약집 그 원가 이 가격만 받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배송비 포함해서 입금을 해주시면 우편으로 등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내를 드리고 행위 제한 특례 부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